이틀 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0일째입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있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장 반란 이후 반역자로 낙인 찍힌 프리고진, 어떻게 러시아에 갔고 또 왜 갔을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고진 망명한 거 아닙니까? 네, 망명했죠. 그런데 벨라루스. 러시아에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뉴스가 놀랍죠. 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뉴욕타임즈는 프리고진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가 있다는 것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확인했으니까 사실일 거고요. 또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미 이 항공기 추적 장치를 활용해서 네. 서방에서 이제 프리고진 전용기를 추적한 결과도 그 루카셴코 대통령 말과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벨라루스에 도착한 게 분명하고 네. 그것도 이제 루카셴코 대통령이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그 전용 비행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를 들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것이 비행기만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네. 지금 그 루카셴코 대통령의 말로 미뤄볼 때 프리고진은 이제 실제로 벨라루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갔다가 모스크바도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 관리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알기로는 프리고진은 대부분 러시아에 있었다. 어허. 예, 그 벨라루스에 있었던 것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는 대부분 있었다.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고진이 그러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본인이 요리사로 있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 그렇습니다. 갔다가 네. 모스크바면 현재 푸틴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도 갔다는 것은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물론 프리고진의 이 성격이 저런 체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본인이 필요할 때 그냥 가는 아마 그런 정말 일반인들로는 상상하기 힘든 아마 대찬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프리고진은 왜 그냥 두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 푸틴이? 대통령은 왜 그냥 둘까 싶은데 일단 프리고진이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간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무장 반란 시에 러시아 정부가 빼앗아갔던 네. 그러니까 1억 1천만 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달러와 이 금괴 그거에 이제 그 프리고진 말로는 그게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지급할 봉급과 그다음에 전사자에 지급할 보상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러시아 정부에다가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러시아 정부는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걸 현금과 금괴를.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왜 그냥 뒀을까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해석하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협상을 중재할 때 예. 이미 푸틴 대통령도 거기 협상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철군을 허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푸틴 대통령의 신뢰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말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지도자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지도자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신뢰도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했고 지켜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킨 것이고 또한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미 철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프리고진에 대한 프리고진의 콩코드 그룹과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에 지급한 러시아 정부가 지급한 돈에 대한 사용처는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기소된 상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법적으로 프리고진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믿고 아마 그렇게 과감하게 러시아 내부를 그렇게 아마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터리라고 이제 외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푸틴 하면 나한테 배반한 사람은 다 네. 제거하겠다라는 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미 한번 반역자라고 이제 찍었단 네. 말이죠. 예. 그런데도 와서 움직이는 걸 놔둘 수 있을까? 이거 좀 의아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푸틴 대통령이 뭔가 손을 써서 네. 예를 들어 연방보안국 FSB에다가 지시해서 암살하라고 만약에 지시를 한다 해서 만약에 FSB가
프리고진을 암살했다면 그건 누가 봐도 푸틴 대통령이 지시로 했다는 게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의 그 말처럼 푸틴 대통령이 이게 그 복수를 급하게 하지 않는, 복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복수는 뭐 이 차가운 음식처럼 서서히 식혀 먹는 그 차가운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 할 정도로 말하자면 천천히 기획해서 실행하는 아마 그런 성품인 걸로 봐서 예. 아마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고진을 러시아에서 그 두 도시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프리고진을 그냥 두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그 관련 군인들의 임금을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좀 발랄 일으켜도 일단은 포용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지금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은 이번 무장 반란에서 본인의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통제력을 상처를 입었고요. 또 푸틴 체제에 대한 상당한 균열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 체제가 보통 갖고 있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지금 당근을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 모스크바에서 2,000km나 떨어진 다케스탄 변경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어울리고 맞아요. 셀피가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자신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또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군인 봉급을 10.5% 인상하는 그런 또 당근을 좀 제시했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 해가지고 지금 어떤 좀 더 흐트러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또 본인이 이제 그런 경찰 공무원 보안 쪽에 있는 이제 그런 관리들을 본인이 챙긴다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리더십과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정규군 말고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에 굉장히 큰 힘이 된 부분인데, 반란으로 하면서 뭐 자유를 알아서 해라, 용병들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는 했지만 네. 그 용병들이 그러면 벨라루스에 계속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도 아마 좀 미스터리에 좀 해당될 겁니다. 네. 그런데 우선 불확실한 것은 지금 이 반란의 실패로 사실은 이제 벨라루스의 거점을 둔 프리고진에게 네. 얼마나 많은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프리고진을 따라 벨라루스에 갈지가 우선 좀 불확실하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프리고진하고 통화를 했더니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프리고진이 자기는 러시아에 대한 의무를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근데 그 말도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프리고진이 생각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지. 근데 일단 한편 생각해 보면 그 프리고진이 이제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를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러면 볼 때 본인이 바그너 용병 그룹을 다시 결집한다 해도 그걸 가지고 러시아하고 대적해서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이번 푸틴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도 아니고, 네. 본인의 무장 반란은 러시아 수뇌부를 처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정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바그너 그 용병 그룹 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바그너 이번 무장 반란의 시초도 바그너 그룹 용병이 국방부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지휘를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못하겠다 하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다시 바그너 그룹을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소집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세 싸운다? 그거 역시 생각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도 용병들을 모아서 아프리카라든가 시리아, 리비아,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그 지역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개시할 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러시아군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나온 얘기가 이제 체첸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첸군은 워낙 또 잔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체첸 공화국의 수장인 그 람잔 카디로프, 이 사람이 지금 체첸 이 군이 우크라이나에 한 7,000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체첸군은 지금까지 대체로 후방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람잔 카디로프는 체첸군이 뭐 적극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에서 네. 말하자면 자기 병력 손실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체첸군이 지금 바흐무트에서 그 바그너 그룹이 빠지면서 네. 그 공백을 러시아 정규군이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남부에 그 병력이 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첸군은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장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을 자포리자나 헤르손 지역을 지금 채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체첸군은 이 고문, 처형 이런 걸로 해서 악마의 부대라는 그렇죠.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뭐 바그너 그룹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워낙에 그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중동, 아프리카에서 많은 전투 경험을 쌓아서 훨씬 더 잘 싸우는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체첸군은 그 정도만큼의 평판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는 좀 미지수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와중에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고진이 다시 푸틴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분위기는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얘기는 또 역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분위기가 반란이 더 계속될 것 같다. 네, 이런 네. 정보도 흘린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떻게 네. 들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정보국장 이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러시아 내무부가 이제 소셜 미디어의 스파이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러시아 여론을 갖다가 탐지해 보니 대체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는 주와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주가 대체로 비슷했다. 푸틴 대통령 지지주가 몇 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뭐 대등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이 군사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이 두 그룹으로 지금 분열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내전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 그 해석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게 지지가 푸틴과 프리고진으로 나눠졌다고 해도 네. 그 자체가 꼭 내전으로 이뤄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다분히 좀 기대가 섞인 희망 사항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500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뭐 민간인의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이 제2의 체르노빌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네. 지금 자포리자 원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또 서로 공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은 서로가 상대방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키거나 뭐 어떤 공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부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고 그 땅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만약 공격해서 원자로가 폭발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네. 그 일대 여러 개 주에 3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남아서 농산물 재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러시아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만큼. 러시아에도 이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키는 것은 이게 양날이 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늦출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그게 보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바람이 이 무역풍 때문에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주로 붑니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부는 거죠. 아. 그래서 방사능이 그렇게 불게 되면 역시 이 지금 전장이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의 땅들은 광활한 농토지대입니다. 네. 그 러시아의 땅도 역시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전장에 있는 러시아 군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쟁연구소 같은 데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려는 엄청 많지만 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특히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뭔가 폭파시키는 그런 할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방에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네. 가장 큰 전력이 될 텐데 그거 말고 또 미국이 이 집속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기존의 입장을 좀 바꾸었잖아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집속탄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폭탄이기 때문에 뭐 선뜻 쉽게 줄 수 있는 폭탄은 아닙니다. 보통 그게 강철비라고 그러는데 뭐 공중에서 또는 이제 미사일로 또는 이 뭐 다른 대포로 해서 이제 집선을 쏘게 되면 네.
그게 모 폭탄 안에 수십 개의 자폭탄, 작은 폭탄들이 있어서 만약에 공중에서 터뜨리면 그 안에서 이제 모 폭탄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많은 자폭탄들이 또 터져가지고 네. 무차별로 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는 매우 높은데 2008년대 그게 만약에 불발탄 비율이 한 40%나 되기 때문에 네. 불발탄이 되면 민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집속탄 금지에 관한 협약도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방 개혁이 그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고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좀 더 이제 살상력이 높은 효과적인 이런 포탄을 보내가지고 예. 좀 전황을 좀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에 빨리 가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이번 정상회의 때 그 얘기를 요구를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금 이번 나토 정상회의 다음 주 열립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킨다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지금 강력히 희망해 왔거든요.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이나 발트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국가들의 안전이 보장되니까요. 나토가 집단 방해해 주니까요. 하지만 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지금 러시아를 더 자극해서 이 전쟁을 더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가입시키지 않되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쪽 그러니까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 대통령 역시 또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리투아니아에 방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가장 큰 의제는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중요한 거고요. 네. 이 나토 국가들이 이제 합심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제는 지금 막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나토 가입을 못 시키면 그럼 우크라이나의 종전 후 안전 보장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유럽의 나토의 유럽 방위 계획이 아마 승인될 예정입니다. 유럽이 이제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방위 계획을 만드는데요. 러시아에 앞으로 또 있을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러시아에 대비해서 한 30일 이내에 유사시 30일 내에 30만 명의 나토군을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고 아마 그게 아마 승인될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 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폴란드는 지금 폴란드는 아마 이전의 폴란드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나토의 거의 핵심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졌고 우리나라에게는 또 폴란드가 중요한 것이 이 방산 작년 11월, 12월에 폴란드가 본인의 그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한 70억 불 정도의 계약을 한 그렇죠. 대형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원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폴란드 원전을 따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방산 원전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 시작될 때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폴란드에서 지금 하게 될 거고요. 또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89명이 동행했던데 또 이번 기회에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우리 대통령 부부를 초청을 했잖아요. 혹시 깜짝 방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우리 국가안보실에 이제 이 고위 인사가 그렇게 발표하셨더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은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직 외교관이고 전직 대사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는 제가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 3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고위 인사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네, 답방이 원래 한 번은 있어야 물론이죠.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번 그리고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2019년에 제가 우크라이나 부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동안에 네. 꼭 한번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양자 관계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우크라이나 지원문에서 지금 서방과 같이 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만약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 전쟁 중에 어느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가치 외교라는 측면에서나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나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 기간 중에 언젠가 한번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